이니시에이팅은 세 번째 모듈이고요. 이니시에이팅은 말 그대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소위 컨트랙을 하기 전에 수행해야 되는 일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프로세스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프로세스라는 거는 어떤 목표하는 결과를 bring about, 창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 일련의 행동들, 프로세스의 정의입니다. 프로세스의 사전적인 정의예요. 근데 이 프로세스의 종류들이 보면은, 여기 보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프로세스,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어떤 주어진 과업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텀을 정의를 했잖아요. temporary endeavor라는 말도 했고, 어떤 스페셜 오브젝트,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이다라고 해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프로세스도 있고, 프로덕트 오리엔티드는 주로 지난번에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에서 봤던 것 중에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거든요. 개발 프로세스,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세스.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프로세스라는 거는 프로젝트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쪽은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한 거라고 하면, 비즈니스는 지난번에 얘기한 오퍼레이션과 좀 가깝습니다. 한시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어떤 일련의 상시 업무들을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프로젝트 관리의 가장 상위에 그룹을 5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약을 하기 전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기 전에 사실상의 시작이죠. 사실상의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로서 이니시에이팅 프로세스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니시에이팅에서 어떤 일을 하자라는 게 결정이 되면은 그 일을 과업을 수행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그 다음에는 실행을 하겠죠. execution.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도 화살표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단계, 플래닝을 하든 executing을 하든 얘들을 플래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execution 단계에서는 계획된 대로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컨트롤링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라고도 하고, 또는 리스크 관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컨트롤링이라고 하는 소위 위험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계획된 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활동이 필요한, 그걸 컨트롤링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이 화살표는 여기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실행이 다 끝나고 나면은 클로징은 단순히 그냥 일 끝, 피니쉬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클로징 단계에서도 전달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AS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변화 관리,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입된 새로운 프로세스나 새로운 시스템으로 리플레이스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적응하기 위한 변화 관리 교육 같은 것들이 이제 클로징 프로세스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세스의 앞으로 지금 남은 이 프로세스 관리의 프로세스 인터랙션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풋과 툴스 테크닉, 아웃풋이라고 하는 템플릿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일련의 텍사넘인데 이렇게 볼게요. 이게 사실 거대한 우리 9단계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 맵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그룹별로, 프로세스 그룹별로 그 안에 필요한 세부 액티비티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액티비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는 입력과 출력, 그 다음에 입력을 출력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툴과 기술들, 그 다음에 필요한 용어들을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그런 연결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자, 먼저 이니시에이션 프로세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니시에이션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 프로젝트의 준비 단계로 보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단계고,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설정과 동시에 이 탑 레벨 오브젝티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를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들을 수배를 하게 됩니다.
요거를 앞에 얘기한 통이 그 일반화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자 여기에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프로세스 이게 어떤 프로세스인지 그다음에 그 프로세스를 수행을 할 때 필요한 툴과 테크닉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니시에이션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니시에이션의 인풋은 자 여기 이제 프로덕트 또는 어떤 서비스가 되겠죠. 산출물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들어가야 되고 전략 이게 뭐냐 전략적인 계획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프로덕트나 서비스 구현하고자 하는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제약 조건들 또 하나는 historical information은 과거에 이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젝트로부터 우리가 보통 이걸 lessons learned라 그러죠. 과거로부터의 교훈들 이런 것들이 입력이 돼서 이니시에이션 프로세스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이 이니시에이션 단계에선 어떤 산출물이 있어야 되냐 먼저 차터가 있어요. 차터가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프로젝트 차터. 차터는 summarized 된 기획서라고 보면 됩니다. 요약된 기획서. 그러니까 종이 한 장에다가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뭐고 그다음에 해야 될 일과 필요한 리소스들과 뭐 기간 같은 것들을 요약하는 장표를 우리가 차터라고 합니다. 차터. 그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가 선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약 조건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되는 요건들. 그다음에 assumption들, 가정들.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또는 이 프로젝트가 나중에 프로젝트 산출물이 적용되는 그 적용 환경에 대해서 물론 미래 시점이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는 있지만 가정은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가정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다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니시에이션에서 사용되는 툴과 테크닉은 프로젝트를 셀렉션하는 방법론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 엑스퍼트 저저먼트라고 한 거는 그냥 자리가 비어가 쓴 거고 이거는 이제 이 뭐죠? 사람의 노하우 정도로 보면 됩니다. 전문가의 판단, 그냥 노하우 그냥 대부분의 항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햇빛이 강해가지고 자, 그럼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 정답을 봤습니다. 비용과 시간과 품질의 트라이앵글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어서 고객이 원하는 바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바를 달성시켜주는. 그 중에 이제 이 코스트 스케줄 퍼포먼스를 좀 보게 돼요. 코스트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라면 프로젝트가 완료가 됐을 때 처음에 그 계획된 예산보다 지출이 많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남으면 좋죠. 남으면 좋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정해진 예산보다 초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이라고 합니다. 또 일정, 타임이죠. 타임의 관점에서 고객과 계약된 딜리버리 날짜를 어기지 않으면 됩니다. 정시 납품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도 됐을 때 원래 고객이 원했던 이게 이제 품질, 퀄리티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품질이 원래 계획됐던 것과 고객과 합의된 것과 일치해야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그래프는 뭐냐면 보통 이 컨설팅 그 안내서에 많이 등장하는 그림인데 이게 이제 2000년대 초중반인가? 그때 미국에서 이 성공한 프로젝트와 실패한 프로젝트를 정리한 겁니다. 해봤더니 전체 프로젝트의 100% 가운데 성공한 비율이 이게 보면 30% 많아봐야 30%. 자, 오히려 실패한 경우가 더 많을 때도 있죠. 챌린지드라고 하는 거는 그 뭐죠? 도전적인 목표가 되겠죠. 도전적인 목표.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성공과 실패로 규정짓기는 어려운. 예를 들어서 계약된 조건만큼은 아니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이나 기존에 그 해결하지 못했던 기술을 어느 정도 유의미할 정도로 개선된 결과를 얻었을 때 챌린지들. 자, 이런 비율을 그만큼 이제 실패한 프로젝트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 이 2000년대 초반에 그 글로벌 환경에서 실패했던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의 허드슨 베이라는 회사에서 이게 전부 다 IT 시스템들입니다. IT. 자, 허드슨 베이라는 회사의 그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프로젝트가 이게 어떤 손해를 끼쳤냐면 3,330만 불의 손실이 발생을 했던. 조금 더 디테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재고 관리라는 거는 기업에 있어서 그 이익을 보장하거나 또는 미래의 이익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요. 인벤토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미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재고 수준과 판매 전략, 원가 전략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는 거의 지금 돈으로도 400억, 500억 정도의 손실을 발생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인랜드 레비뉴라고 하는 회사에서 텍스 크레디트 오버페이먼트 코즈드 이게 아마 이제 조세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조세 시스템인데 소프트웨어의 에러로 인해서 이게 얼마예요? 얼마죠? 3.45 빌리언이면 34.5억 불입니다. 이걸 그대로 지금 비교를 해도 4조 원. 4조 원의 텍스 크레디트가 오버페이먼트가 된 거예요. 자, 그런 예들, 어비스, 2004년에 유럽의 어비스에서는 ERP라고 하는 전사자원관리 시스템에 의한 잘못된 캔슬로 인해서 여기도 거의 5천만 불, 한 6, 7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었고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도 펄처싱, 구매 시스템이 다운이 되면서 약 한 4천만 불, 아니 4억 불의 손실이 휴레패커드, 여러분들 잘 아는 복사기 회사죠. 여기도 ERP 시스템의 그 문제로 인해서 1억 6천만 불. AT&T는 미국의 유명한 통신사죠. 통신사의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CRM이라고 하는 고객 관리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잘못된 문제로 거의 1억 불에 가까운 손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IT 프로젝트의 실패 사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공과 실패한 프로젝트에 대한 가치를 논할 때 이 비즈니스 밸류를 크게 tangiable과 intangible value로 나눠서 얘기하는데요. tangible의 뜻이 뭐죠? tangible? 채팅창 오픈되어 있습니다. tangible의 뜻이 뭐죠? 명백한. 사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다 맞는데 정량적인 또는 measurable, 계량 가능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angible value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quantified, measured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운영비, 운영 원가 2% 절감, 이거는 말 그대로 계측이 가능하잖아요. 측정이 가능한 이런 걸 tangible value라고 하고, intangible value는 그 intuitive belief, 직관적인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 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신에 정량적인 계측은 좀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커스터머 서비스의 개선도, 고객 만족도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이런 어떤 성과 평가 관련된 지표들은 모두 measurable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점점점 확대가 되면서 최근에는 자, 고객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 낮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보통 몇 퍼센트 향상했다 이런 내용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intangible value를 수치화하는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도 같은 경우도 이런 인쿼리를 잘 만들고 그 인쿼리된 고객들의 어떤 서비스 만족도 설문들을 조사를 통해서 좀 이런 intangible한 value를 tangible한 value로 치환을 해주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easibility 테스트라는 거는 feasibility는 뭘까요? feasibility. 뭐 영어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feasibility가 뭘까요? 우리말로 여러분들 feasibility 보통 이거 그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feasibility. 그걸 우리말로 잘 좋습니다. 박재영 학생. 실현 가능성이에요. 이게 과연 예를 들어 보통 이제 기술 개발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이 기술이 나중에 실제로 어떤 그 효과적인 기술이 될 수 있느냐. 근데 이걸 실제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하기에는 그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실험적인 환경에서 또는 가정을 통해서 또는 작은 모델을 이용을 해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걸 feasibility 테스트, 적용 가능성, 실현 가능성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물론 정답은 프로젝트를 해봐야 압니다. 그래도 하기 전에 좀 어느 정도 좀 스스로 셀프 컨피던스를 가지기 위해서 피저빌리티 테스트를 하는데 이 피저빌리티 테스트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적용 가능성, 두 번째는 경제적인 적용 가능성, 세 번째는 오르가니제이션을 조직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내용이 더 이어지나요? 자, 테크니컬 피저빌리티부터 보겠습니다. 테크니컬 피저빌리티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기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은 당연히 뭐 모든 프로젝트가 그렇지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리스크를 안게 되는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핵심 기술 자체는 검증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검증된 기술이 확장된 모델에 적용이 됐을 때 적용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기술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테크니컬 피저빌리티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Can we make it입니다. Can we build it? 우리 이거 할 수 있어? 요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공지능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인공지능을 예를 들어보면은 요즘에 CNN이라고 하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MNIST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숫자 이미지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좀 사람이 막 휘갈겨 쓰는 숫자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그 CNN 알고리즘이 이미 대중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장에서 봐요. 이 CNN이라는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 이번에 프로젝트는 이렇게 봅시다.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도체의 분량을 식별하는 CNN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숫자를 인식해주는 CNN이 반도체 소자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잡아줄 수 있냐? 이건 모르는 거죠. 그걸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테크니컬 이미 작은 문제, 숫자를 인식하는 문제에서는 검증이 되어 있는데 실제 문제에서도 이게 과연 워크가 가능한 기술이냐? 그래서 보통 이런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테크니컬 피저빌리티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선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를 발주한 기업이 확신을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 CNN이 숫자 이미지 인식 잘하는 거 알겠어. 근데 우리 문제가 훨씬 복잡하거든. 너희 기술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가져와. 그런 경우에 보통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피저빌리티를 확인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하죠. 테크니컬 피저빌리티가 안 되면 뒤에 있는 이코노미컬이든 뭐 오르가니제이션이든 다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코노믹 피저빌리티입니다. 이코노믹 피저빌리티는 테크니컬리는 가능한 걸 알았어. 근데 이게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내가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100원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를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특히나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한 다음에 그 시스템을 실제 세계에 적용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 같으면은 이 기술을 예를 들어 코드를 만들고 이걸 시스템에 탑재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술자들도 있지만 얘를 관리하는 관리직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 모든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이 프로젝트가 이코노미컬리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should we build 이거 해야 돼. 기술적으로는 알겠어. 너희 우리가 원하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결국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너희 그거지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는 거야? 라는 feasibility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organizational feasibility입니다. organization.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사람과 관련된 거.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제가 스테이크홀더를 우리말로 뭐라고 했죠? 제가 채팅창을 지금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해 당사자입니다. 사실 이게 주식에서 온 용어죠. 주식, 그 스테이크. 근데 이걸 조금 의역을 하면 이해 당사자고요.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관련된 사람들,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람들. 보통 프로젝트 챔피언은 이거 컨설팅 업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프로젝트 챔피언이 뭘까요? 누구를 프로젝트 챔피언이라고 할까요? 되게 쉬운데.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맞아요. 권세진 학생 정답입니다. 돈 주는 사람이에요. 결제. 이 컨트랙터에 도장 찍어주는 사람. 그럼 컨설팅 하면은 이 챔피언을 왕으로 모십니다. 왕으로 모시고 정말 갖은 정말 이 모든 대접을 다 해주죠. 제가 조금 뭐 지저분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이런 일은 없는데요. 예전에는 조선소가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를 하면은 아까 나온 그런 뭐 어디지 맥킨지, 액센처 이런 회사들입니다. 하면은 보통 그 해당 기업은 발주한 기업은 보통 사장급 또는 최소한 못해도 전무 임원급을 프로젝트 챔피언으로 딱 그 발령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이 컨설팅 업체의 모든 이 뭐라 그러죠 예우는 이 챔피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옛날에 요즘 아닙니다. 요즘 아니고 옛날에는 이제 딱 프로젝트 킥오프하고 저녁에 딱 회식하고 나면은 이제 이 회식하고 나오면 앞에 리무진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좀 고급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딱 그 챔피언만 태우고 어디론가 갑니다. 나쁜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더 좋은 술을 접대하러 가는 거죠.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저도 요즘에 이제 이쪽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클린해졌어요. 과거와 비교를 해서 요즘에는 그런 이제 어떤 접대 문화 같은 것들도 요즘에는 사실 보기 힘들고 그러니까 많은 게 어떻게 보면 그 여러 면으로 봤을 때 투명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기업이 가져야 되는 그 가버넌스 측면에서 이 뭐죠 윤리 경영이 굉장히 강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챔피언, 제 챔피언 하니까 옛날에 그 광경이 좀 떠올라가지고 어쨌든 챔피언은 프로젝트에 돈 주는 사람, 컨트랙터의 그 계약서에 도장 찍는 사람입니다. 자, 시니어 매니지먼트는 주로 이제 관리 그룹이에요. 보통 프로젝트 매니저가 시니어 매니지먼트의 이제 수장이 되고 그 외에 프로젝트를 발주한 기업에서도 챔피언이 다 관리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요런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잘 관리해. 뭐 이제 그 다음에 유저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그러면은 시스템을 사용할 그룹, 실제 실사용자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organizational feasibility는 뭐냐? 이 프로젝트가 결국 이 많은 이해 당사자들과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프로젝트의 어떤 베네핏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조선소의 프로젝트라고 가정을 하고 조선소에서 아까 ERP 시스템을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소의 소장, 그 부사장급을 딱 챔피언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이 챔피언은 이 조선 소장이 ERP 시스템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상무급, 그다음에 부장급 실사용자들을 이 시니어 매니지먼트로 딱 임명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사용해야 되는 사용자 그룹은
이 컨설팅, 이 프로젝트 그룹이 만들고자 하는 그 ERP 시스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 저거 괜히 해봐야 난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이 훨씬 편한데 괜히 새로운 프로그램 가져오면은 저거 다시 교육받기도 귀찮고 또 내가 괜히 하던 일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내가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막 생각들을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가 나중에 이제 안 좋아. 그럼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냐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돌아가야 됩니다.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은 오르가니제이셔널 부분은 테크니컬이나 또는 그 비용,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과는 맞닿아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실제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나중에 그 결과물을 사용할 사람들이 충분히 본인들의 이거는 봐주고 한번 잘해주세요. 열심히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히 현실적인 인센티브와 이 프로젝트가 수행이 됨으로써 본인들이 얻게 되는 확실한 그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돼야만 하는 거죠. 예. 지금 얘기한 세 가지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되는 세 가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아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 셀렉션 메서드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하는 방법들인데, 자, 이거는 조금 수학적인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의사결정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크게 보면은 컴패러티브, 비교 방법론과 그다음에 매스매티컬, 수학 방법론. 수학 방법론 대표적으로 정수 계획법, 믹스드 인테저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제약 만족이라고 여기 써 있는 컨스트레인드 옵티마이제이션. 보통 여기가 이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겁니다. 최적화 문제. 사실 이쪽은 답이 굉장히 명확해요. 수학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저기 했었잖아요. 생성공학 시간에 아마 많은 학생들이 생성공학을 되는 학생들일 텐데 그때 배웠던 심플렉스 메서드가 인테저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뤘던 문제들 중에 어떤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어떤 프로덕트 믹스가 있을 때 이 각각의 프로덕트들을 몇 개를 만드는 게 가장 좋으냐, 가장 수익을 극대화하느냐 그런 것들이 매스매티컬 어프로치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서는 컴퍼레이티브 어프로치는 일부 수학적인 평가 방법론에 들어가긴 하지만 주로 여기는 비교하는 겁니다. 이 각각의 비교 방법론을 통해서 나온 숫자를 보고 결정을 하는 몇 가지만 볼게요. 이 중에 자 먼저 코스트 베네핏 분석은 말 그대로 그냥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방식이에요. 그냥 비용과 그 다음에 편익, 보통 베네핏을 우리말로 편익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프로젝트냐. 자,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ROI라는 Return on Investment, 투자 대비 효과. 그게 뭐냐면 토탈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비용 코스트에 비해서 베네핏이 얼마나 많으냐. 보통 ROI가 10%다, 20%다 하는 것들이 내가 100원을 투자해가지고 110원을 얻을 수 있냐, 120원을 얻을 수 있냐. 하나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까지 모르진 않.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제가 호텔 사업을 얘기를 해볼게요. 호텔. 요즘에 특히 이제 비즈니스 호텔들 굉장히 주변에 많아지고 있잖아요.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가지고 사업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은행에 이제 장기 대형 이제 금융 대출을 하는데 호텔 사업도 보면은 호텔 사업이 그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호텔을 짓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 2년 컨스트럭션을 해요. 그리고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빚을 다 갚고 그 빚을 갚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본인의 넷 프로핏이 되겠죠. 순이익이 될 텐데 과거에 이제 호텔 업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한번 예상해 볼래요? 호텔이 두 가지 숫자가 있는데 하나는 보통 호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손익분기점이 몇 년 정도일까? 손익분기점. 자, 예를 들어서 어디 뭘 볼까요? 서울대 입구에 비즈니스 호텔을 하나 짓는데 100억을 유치해가지고 하나 지었어요. 그럼 이 호텔 사업자가 기대하는 빚을 먼저 갚아야 되잖아, 100억을. 그 빚을 다 갚고 빚을 상감한 다음에 순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이거는 물어보는 게 좀 애매하다. 보통 3년 정도라고 합니다. 호텔 사업자들이
호텔 사업자들이 얘기하는 손익분기점이 대략 한 3년 정도.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출한 비용을 보통 3년 동안. 근데 이제 되게 의미 있는 숫자가 하나 뭐가 있냐면, 자, 그러면 호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호텔이 되게 비싸잖아요. 숙박하는 호텔이. 물론 그냥 이렇게 뭐지 출장 같은 거 가서 자고 하는 뭐 5만 원, 10만 원짜리 그런 비즈니스 호텔은 저렴하지만 조금만 이런 서울 시내에 있는 고급 호텔로 가면은 뭐 20만 원, 30만 원, 뭐 더 이제 뭐 5성급 이렇게 가면은 4, 50만 원 1박에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저 많은 방이 항상 다 예약이 될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저 비싼 그렇게 우리나라에 그 부자들이 많나? 아니면 저렇게 출장들을 많이 다니나? 했는데 나중에 이걸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호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손익분기점 내지는 꾸준히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유율이 대략 한 3, 40%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호텔에 왔는데 100개 룸이 있어요. 100개 룸이 있는데 사실 이 중에 3, 40%만 이 뭐죠? 돌아가더라도 호텔은 수익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괜한 걱정을 한 거죠, 저는. 저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런 얘기들이 기억에 났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ROI가 사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게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얘기네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그렇게 투자한 돈 대비 또는 대출한 비용 대비해서 탕감을 하고 이제 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돈이라는 거는 이자가 붙잖아요. 은행에 넣어두면. 또는 대출을 하더라도 대출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클 때에는 이 이자율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100억이 1년 뒤에도 100억이 아니거든요. 지금의 100억은 만약에 이 100억을 은행에 넣어두면은, 그리고 은행의 금리가 3%다. 그럼 내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100억은 103억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0억을 빌렸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100억만 갚으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1년 동안 100억을 대출하면은 1년 뒤에 103억을 갚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환산한 거를 이 present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ash flow amount, 그냥 비용이에요. 비용을 현재 가치, number of years in the future. 거꾸로 얘기하면 내년에 확보될 100억은 현재 가치로 보면은 90 몇 억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건 여러분 제가 그냥 계산을 해보라고 내는 숙제고요. 이걸로 보겠습니다. 400억을 투자해서 5년간 매년 100억씩 이익이 발생을 할 경우에 net present value가 얼마냐? 이 net은 present value의 합입니다. 자, 400억을 이 0년에 400억을 딱 빌렸는데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400억 불이 딱 사업 시작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매년 100억씩이 들어와요. 매년. 그러면 이게 지금 은행의 금리가 10%인데 내년에 100억이 현재 100억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 시점의 비용을 현재로 환산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present value의 의미예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 400억을 투자를 했는데 현재 시점에 5년간 매년 100억씩 이익이 발생하는 건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답이 나와 있어서 계산을 해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1년 뒤에 확보되는 100억은 지금으로 보면 90억이에요. 91억. 2년 뒤에 100억은 추가 100억이죠. 2년 뒤에 추가 들어오는 100억은 82.6억입니다. 5년 뒤에 100억, 5년 뒤에 100억은 62억밖에 안 돼요. 거꾸로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현재 시점에 62억을 은행에 넣어두면 100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5년 뒤에. 10%의 이율을 받을 때. 그러면 이런 금융 환경에서는 5년간 100억씩 이익이 발생을 하더라도 내가 현재 투자한 400억을 탕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손해란 얘기예요, 손해. 왜냐하면 이 400억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해마다 이율이 붙어 나가거든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뭐냐? 이 공식. 이 현재 밸류, 미래에 확보되는 수익은 이율과 그 퓨처의 기간을 고려를 해가지고 프리젠트 밸류로 환산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연도 말에 1년 뒤에 20억, 그 다음에 30억, 3년 뒤에 70억이다. 10%면 대략 만약에 내년에 20억이면은 대략 한 18억 정도 될 거고요. 18. 2년 뒤에 30억은 16억 정도가 될 겁니다. 3년 뒤에 70억은 대략 한 60, 58억 정도 이렇게 보면 18, 26, 44, 44에 50 몇이면 아슬아슬합니다. 계산해봐야 알아요. 해보면은 100억의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요즘엔 대출 많이 하는 게 이율이 너무 낮아져. 요즘에 은행 이율 얼마인지 알아요?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 은행에 이렇게 돈 예금하면 아마 1년에 얻을 수 있는 게 전세 대출이 2%, 1, 2%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낮을 거예요. 다만 이제 안전자산이긴 하니까.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에는 제가 국민학교, 요즘 초등학교죠. 그때 어렴풋한 기억으로 그게 8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막 은행에 붙어 있는 이런 팜플렛 같은 거 보면은 막 이율이 은행 이율입니다. 장기 이율이 10%, 15%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은행에 그냥 예금만 하면은 돈을 버는. 물론 이제 그때 시절이 우리나라가 경기가 급성장하던 시기이기도 했었고, 물론 지금의 이제 이런 이율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규모적으로 이제 많은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게 요즘에 뭐 다른 얘기지만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집값은 상승을 하고 그렇다고 뭐 이런 취업 기회라든가 뭔가 이제 내가 충분한 보상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뭐 그렇다고 막 그에 따라서 증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 금리도 이렇고 하니까 자꾸 이제 코인이나 주식 같은 쪽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저는 이제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이런 위험 자산은 조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위험 자산. 주식도 위험 자산이고요. 코인도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 되겠죠. 혹시 여러분 코인 하는 사람 있어요? 코인. 괜찮아요. 코인 손 들어봐요. 손. 코인 조금이라도 그냥 재미삼아 해보고 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코인. 여기는 없나 보네요. 사실 코인이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잖아요. 그쵸? 뭐 정말 며칠 만에 몇십 퍼센트가 뛰고 또 무서운 거는 그게 또 순식간에 다 뭐 어떤 코인들은 막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코인은 잘 모르겠어요. 특히 비트코인이 이게 기축통화로서의 그런 근데 이게 정말 장담을 할 수 없는 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는 말도 안 된다 싶은데 근데 또 이게 세상 일은 모르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이렇게 대중화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10년 전에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가지고 사실 위험하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뭐 정말 비트코인이 나중에 이렇게 지금도 비싸다고 하는데 나중에 막 이게 뭐 비트코인 하나가 뭐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하는 시대가 오면 지금의 이런 얘기들이 멍청한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답이고요. 자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 했고요.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는 제가 하나 예제를 가져왔는데 이런 세일즈 플랜이 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베네핏과 할 때 이제 까만색만 보면 됩니다. 이거를 미래 시점의 수익, 야 내가 5년 뒤에는 매출 100억 할 거야. 근데 절대로 그 100억을 지금 시점에 100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PV의 중요성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밖에 다른 비용들도 산정을 해야 된다. 이 장표는 여러분들 딴 거 볼 거 없고 이 미래의 화폐 가치를 프레젠트 밸류로서 환산한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코스트 베네핏,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는 거는 그 원가가 당연히 처음에는 초반부에는 원가가 그 순이익 이익보다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이제 이게 브레이크 이븐 되는 포인트가 사업자들이 이제 자기 수익을 확보하게 되는 시점이 되는 거고요. 선박도 그렇습니다. 선박도 용선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선박 리스.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리스에 있는 해운 업체들. 해운 업체들의 수익은 크게 용선료와 해운 수익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떤 해운 업체들의 경우에는 직접 선박을 운영하지 않고요. 다른 해운 업체의 선박 리스만 해가지고 돈을 버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 업계의 수익 모델은 화물 운송만이 아니다. 선박을 리스함으로써도 렌트를 주고 얻는 수익도 있다. 그런 경우에도 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이 해운 업계의 비밀 아닌 비밀은 이 해운 업계의 경기 플럭추에이션 굉장히 심하잖아요. 고저가 굉장히 편차가 큰 편인데 이 해운 업계가 여러분들이 해운에도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는 게 해운 경기가 좋을 때에는 제가 어느 경우까지 봤냐면 예를 들어 해운사가 선박을 하나 발주해가지고 그 딜리버리를 받았어요. 해운 경기가 좋으면은 이 해운 선박의 코스트를 내가 선박을 사온 가격을 1년 안에 다 뽑아내기도 합니다. 1년 안에.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언젠가 보여준 거 있었죠. 그 독와이즈라고 하는 이 플로팅 베슬, 어마어마하게 큰 해양 플랫폼들 운반하는 선박 있잖아요. 그거를 독와이즈의 그 이름이 뭐였더라? 어쨌든 삼성중공업에서 발주한 그게 한 수천억짜리 선박이었는데 독와이즈가 그 선박 인수해가지고 1년 안에 거의 1년 안에 1년 남짓되는 시기에 그 발주 비용을 다 뽑아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해운경 최근에 컨테이너 제가 엊그제 들은 얘기인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가 보통 평상시에 보통 한 얼마 정도 했더라? 7, 800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위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컨테이너 운임이 3배가 됐어요. 3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면 하나 옮길 게 지금은 300만 원을 줘야 옮겨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운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운송에 대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해운 경기가 안 좋으면 거꾸로 손실을 많이 보기도 하지만 해운 경기가 좋을 때에는 굉장히 이제 그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사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차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젝트의 목적, 범위,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 기간 등을 요약하는 하나의 다큐먼트입니다. 다큐먼트 made by senior management that provides the project manager with 자, 일단 프로젝트 매니저 여기서부터 이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것이에요. 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모든 걸 관리를 합니다. 그 어서러티를 부여를 받아가지고 필요한 리소스들과 필요한 활동들을 기술하는 문서를 프로젝트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차트에는 사업의 목적,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산출물,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이런 딜리버러블과 오브젝트가 정의된 과정들,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제약 요건들, 그 다음에 핵심 스태프들, 프로젝트 프로젝트 수행 인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written authorization은 프로젝트 관리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모든 권한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차터링에는 자, 앞으로는 이 프로젝트는 이 해당 프로젝트 매니저가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 어서러티를 가진다라고 하는 걸 명문화하는 그런 거를 프로젝트 차트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엑서사이즈 넘어가고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보면은 이건 6 시그마 프로젝트입니다. 프로덕션 라인의 7가지 요소에 대한 에피션시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포절에서 날짜가 들어가고요. 이 프로젝트의 애브스트랙트, 요약문, 그 다음에 간단한 배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딜리버리 데이트, 타겟 데이트, 그 다음에 주요 과정들,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합리화시키는 이게 이제 사실 업섬션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resource to be used, 롤과 이걸 우리가 R&R이라고 합니다. Role and Responsibility, 역할과 책임이죠. 그러니까
롤과 리스폰시빌리티,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프로젝트 챔피언, 뭐 블랙벨트도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벨트로 표현을 했네요. 어쨌든 프로젝트의 뭐 회계 관리, 그 다음에 기술 분야별로 담당자들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한 명이 이 프로젝트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랙벨트는 여기 100%지만 나머지 인원들은 보면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리걸한 검토를 해주는 법무부서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 프로젝트에 동시에 참여하거든요. 그런 유틸라이제이션이 들어가고 참여 시작일과 참여 종료일을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프로젝트 차트라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니시에이션은 프로젝트의 차트를 만들고 매니저를 어사인하고 컨스트레인과 어썸션, 그리고 어썸션 내부에는 이 role and responsibility, 주요 인력들을 선정을 하는 작업들이 들어가게 되고, 대표적인 툴링적인 그 테크닉으로는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 도구들이 사용이 되는 단계가 이니시에이션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닛 4인데요. 사실은 유닛 4가 프로젝트 플래닝에 대한 단계로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 중에 일부는 이미 생산공학 시간에 굉장히 심도 있게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은 여기에 대부분의 내용은 액티비티를 정하고 액티비티 듀레이션을 선정을 한 다음에 액티비티의 선호 관계 정하고 크리티컬 패스 착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단계인데요. 혹시 한 번만 더 알아볼게요. 이 중에 생산공학 시간에 생산공학을 안 들었던 학생 한번 채팅창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창에 손을 들어볼래요? 안 들었습니다. 한 명.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걸 물어본 이유가 우리가 이제 CSP나 뭐죠? 심플렉스 메서드하고 몇 가지를 이미 학습을 다 학습했었으면은 조금 요 경영론에서는 조금 실습, 그다음에 과제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용 설명을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몇 시죠, 근데? 시간이 많이 됐네. 자, 간단한 것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갈 텐데요. 자, 플래닝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계획을 하는 거고, 자, 여기에는 이 안에는 잠시만요. 굉장히 많은 서브 태스크들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스코프 플래닝인데요. 스코프 플래닝은 여기를 보면은 이 인풋과 아웃풋이 이니시에이션 단계부터 계속 체인처럼 엮여간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디스크립션과 차터와 컨스트레인트 업섬션은 이니시에이션 단계의 아웃풋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플래닝 프로세스에서의 스코프 플래닝은 이걸 인풋으로 해서 어떤 아웃풋, 스코프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이걸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내용들을 산출하는 게 스코프 플래닝의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스코프 스테이트먼트에서는 이 프로젝트에서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제너럴한 디스크립션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람들이 공통의 그 이해를 가지게 되는 그런 단계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스코프 스테이트먼트도 결국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그냥 문서에서 시작해가지고 문서에서 끝나게 되는데, 스코프 스테이트먼트는 지난번에 했던 그 SOW, Statement of Work Breakdown Structure 해가지고 보면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징들과 요구사항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스테이크홀더들이 좀 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스코프 스테이트먼트를 적게 되고요. 그 다음 이 범위에 대한 기술을 하고 나면은 이 데피니션이라는 거는 좀 더 명확하게 구조적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무슨 일을 할 건지를 여기 보면 산출이 이거잖아요. 스코프 디스크립션에서 나온 스코프 스테이트먼트와 그 앞 단계의 모든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스코프 데피니션 단계에서는 WBS를 만드는 겁니다. WBS는 해야 될 일들을 그 구조적으로 나열을 하는 것을 WBS, Work Breakdown Structure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Work Breakdown Structure의 목적은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나열한 것을 WB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비행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품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 제품 중심은 여기서 보면 한번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에어크래프트만 생각을 하자라고 하면은 여기만 보면 됩니다. 여기. 그럼 비행기를 구성하는 뼈대, 엔진, 통신장치,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장치, 그 다음에 그 소화 장치. 이거는 우리가 흔히 기존에 익숙한 제품 중심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품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WBS라는 건 이것만 하자는 게 아니고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 만들어? 자, 그럼 비행기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관리부터 정의를 해야겠네. 그래서 이 에어크래프트를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 개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포팅 액티비티를 관리하고 하는 일들. 그 다음에 이 비행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개발자들에 대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죠. 이퀴먼트에 대한 트레이닝, 그 다음에 그 생산 도구에 대한 트레이닝, 그 다음에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트레이닝 시켜야 되고요.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도 별도의 업무가 될 거고, 조직 관리하고, 그 다음에 디팟이라든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인터미디에이트 단계, 중간 단계에서의 서포팅도 하나의 워크 스트럭처로 들어가고, 필요한 컨스트럭션하고 수리하기 위한 퍼실리티들, 그 다음에 비행기를 다 만든 다음에 테스트 제품에 대해서 테스트해보고 평가하는, 말 그대로 WBS, 프로젝트의 WBS라는 거는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나열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거는 그 폐수 처리 장치, 폐수 처리를 하는 공장을 구축을 하는데, 보면 설계와 컨스트럭션에 대해서 필요한 일들을 나열을 한 거예요. 디자인 단계에서. 근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공통적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프로젝트에서는 대부분의 노드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가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단계에서는 뭐 도시공학과 관련된 도면, 그다음에 아키텍처럴 도면, 구조 도면, 그다음에 기계 도면, 그다음에 배관 도면, 플럼빙 도면, 이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 단계에서 필요한 업무 구성들이고, 컨스트럭션 단계에서는 집안 다지고, 그다음에 폐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팩토리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유동과 어떤 공기 순환에 대한 이런 것들도 이제 보통 시빌 엔지니어링 분야에서의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 WBS가 모든 요소들이 전부 다 식별되고 나열이 됐느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하나하나의 구성된 워크 단위들이 메저러블한 컴포넌트냐. 왜냐하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필요한 일의 규모, 사람의 규모, 그 다음에 각 항목들이 달성해야 되는 정량적인 목표들이 기술될 수 있느냐, 또는 평가할 수 있는 물리적인 산출물이 있느냐,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탑 레벨에 대해서 필요한 로우 레벨들이 다 나열이 됐느냐, 그리고 스테이크홀더들이 이 만들어진 WBS에 대해서 동의를 했느냐, 그 다음에 각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스케줄이 만들어질 수 있고 예산이 할당이 될 수 있고 필요한 인력들이 할당이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충분히 가시성을 가지느냐, 즉 프로젝트 매니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하나하나의 항목들의 진행 상황이라든가 각 항목들의 산출물들을 가시적으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항목들이 WBS를 확인하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 앞으로 이 WBS를 이용을 해서 왓에 대한 요소들, 해야 될 것들과 그 다음에 해야만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when이라는 거는 일의 순서. WBS는 엄밀히 얘기하면 WBS 자체가 시퀀스를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의 이런 워크들의 그룹핑을 통해 가지고 대략적인 시퀀스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들 간의 디펜던시, 어떤 프리리쿼지트들,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요소들 같은 what과 when과 why에 대한 그런 업무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펑셔널 매니저라는 거는, 펑셔널은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프로젝트 매니저는 주로 업무 관련된 업무에 해야 되는 일들, 그 다음에 그 해야 되는 일들 간의 선후 관계, 순서 같은 것들을 본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펑셔널 매니저는 각 WBS들의 항목들을 가지고 how,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전문가가 담당을 할 거야? 그 다음에 where, 얘를 어떤 부서가 또는 어떤 조직에서 각 항목들을 담당을 할 것인지, 그래서 주로 6화 원칙을 나눠 본 겁니다. 프로젝트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what과 when과 why를 이 WBS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펑셔널 매니저는 주로 how와 who와 where의 관점에서 이 WBS를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